다리를 건너면서 이 다리가 이 강이 스미스 강이 바다로 이어져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 가볼까 그랬더니 다음에 그랬더니 다음에 언제라고 물어보니까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이야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둘이 자전거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 영화의 반복되는 형식인 거죠. 사실은 어제와 똑같이 히라야마는 청소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같은 날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날인가? 어떤 면은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기도 하고 지금은 지금이고 다음은 다음이고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말하는 다음과 그 다음에 말하는 다음은 같은 다음인가? 아니죠. 다음은 지금이 되기도 하죠. 다음인데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지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다음이 될 수도 있고 다음이 약속이 되기도 하는 약간 말장난 같고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여왕의 대사처럼 어떤 유의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이 말의 역설과 아이러니 속에서 사실 우리의 일상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음날 여섯째 날 근무. 이제부터는 다시 누리종이를 발견해서 계속 거기다 적어놓고 게임을 이어가게 되고요. 점심시간에 또 저 여자가 저렇게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저 남자 계속 또 보게 되고요. 계속 여섯째 날은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지면서 지나가게 돼요. 그때 밤에 조카가 방문하게 되죠. 니코. 일본은 한 시대 때 보면 아이들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부르는 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게 뭐 90년대 때도 그랬다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니코라는 조카의 이름. 약간 일본스럽진 않죠. 근데 그렇게 불리는 이름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센과 치로의 행방불명 보면 치로에게 쪽지를 남겨준 그 자기 그 반 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도 영어식 이름이에요. 그 애니메이션 확인해서 보시면 그런 식으로 한때 그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부르는 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항상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연령대가 다 다르시긴 합니다만 어느 시기 때 유행하는 이름들의 스타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한 시대를 분명히 드러내기는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니코가 오게 되고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일곱째 날 같이 가도 돼? 라고 해서 나 집에 있으면 뭔 짓을 할지 몰라라고 협박을 하니까 데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저쪽으로 타라고 하면서 아침에 똑같이 커피를 그 자판기에서 뽑아주고 같이 가게 되는 일곱째 날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이동할 때 웬 모리슨의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는 곡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에 대한 소녀에 대한 노래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사실은 인물들을 가리키게 되는 경우들이 영화 속에서 꽤 많이 있다 하면서 틀어주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역시 노골적으로 그 니코가 물어보죠. 저게 스카이트리야? 아니 명화소에 도대체 몇 번 나왔는데 그걸 또 물어보고 있어. 그렇게 또 대답을 해주는 장면까지도 여러분께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카이트리에서 이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가 되면 PPL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 정도 PPL이 나오는 영화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스카이트리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카이트리만 나오는 영화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PPL이 너무나 노골적인. 그래서 니코가 저거 스카이트리야? 라고 말까지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요. 근데 이때부터 되게 뭔가 온기가 생겨요. 그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라야마 계속 혼자 되어 있는 장면들을 주로 보셨고 가끔 타카시가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도움이 안 되는 애만 등장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같이 뭘 행위하는 이게 정확하게 동경 이야기에 나온 그 노부부가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대단히 오지적인 영화의 장면이에요.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 그래서 오지적인 의미에서는 서로를 바라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로 나오게 됩니다. 동경 이야기를 보시면 이 말이 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노부부가 계속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대단히 오지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 물론 먹는 건 다르죠. 히라야마는 우유를 먹고 저거는 무슨 복숭아나 딸기나 이런 쪽 같은 일본의 편의점 문화는 한국도 상당히 편의점이 발달한 사회이긴 합니다만 약간 놀랍죠. 네. 그리고 여전히 흑백이지만 이제는 나무만 찍는 것이 아니라 히라야마의 사진은 조카가 있는 나무 사진을 찍게 되는 저런 장면들도 저 신사 앞에서 이어지게 되고요. 이때 스카이트리가 잠깐 안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드디어 스카이트리가 이제 사라지는 건가?
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나중에 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조카와 함께 있는 장면들에서는 사라지면서 다음날 아침이 된 거예요. 8째 날이 됐고 뭐 청소 그 마대자루를 도와도 되지라고 하면서 히라야마가 저것을 짜주는 장면들을 보시게 되고요. 일 마치고 함께 목욕탕에 가게 되는데 10분 있다 보자니까 너무 짧은데 그럼 20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고 히라야마가 전화를 하는 장면들도 있죠. 그래서 아마 그건 짐작할 수 있죠. 니코의 엄마한테 자기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리를 건너면서 이 다리가 이 강이 스미스 강이 바다로 이어져?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 가볼까? 그랬더니 다음에 그랬더니 다음에 언제라고 물어보니까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둘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이 영화의 반복되는 형식인 거죠. 사실은 어제와 똑같이 히라야마는 청소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같은 날인가? 아니면 전혀 다른 날인가? 어떤 면에서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다르기도 하고 지금은 지금이고 다음은 다음이고 라고 했을 때 그 앞에서 말하는 다음과 그 다음에 말하는 다음은 같은 다음인가? 아니죠. 다음은 지금이 되기도 하죠. 다음인데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지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다음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약속이 되기도 하는 이 약간 말장난 같고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그 여왕의 대사처럼 어떤 유의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이 말의 역설과 아이러니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아버지나 엄마한테 이거 언제 해? 그러면 다음에 라는 말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다음에 오지 않기도 하고 라는 것이 다음의 의미인 거죠. 그걸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시간의 의미, 언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것들이 되게 강조돼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 전체를 가장 강타하는 말이 이 대사인 것 같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스카이트는 또 다시 등장해요. 사라진 줄 알았는데 8째 날 밤에 스카이트가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스카이트가 나타났다는 것은 다시 루틴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조카가 등장했을 땐 밤에도 아침에도 스카이트리를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그런데 다시 여동생이 나타났을 때 스카이트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은 루틴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히라야마는 다시 혼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약간은 아주 강하게는 아니고요. 약간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여동생이 하죠. 그러니까 히라야마가 과연 왜 이렇게 사는지 여동생이 물어보잖아요. 정말 청소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연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짐작조차도 할 수 없어요. 단편적으로 부모와 이 히라야마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구나. 동시에 히라야마는 정말 결혼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 그 술집 주인이나 술집 주인의 전 남편과의 대화를 보면 결혼을 했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미묘한 것들은 그냥 뉘앙스로만 흘러나요. 사실 이 영화는 그림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남자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꽤나 추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고통, 아까도 말씀드렸던 빈 벤더스의 80년대 대표작 중에 하나의 파리 텍사스에서는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응시하는 순간까지 나아가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나타샤 킨스키가 그때 정말로 이뻤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나타샤 킨스키가 직접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응시하게 만들어주는 힘들을 되게 균열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영화가 빈 벤더스 80년대 영화였다고 한다면 이 영화에서는 그 그림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그것을 가리키지만 그 그림자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지 주변인들을 통해서 가끔씩 언급되거나 술집 주인의 전 남편을 통해서 언급되거나 하는 수준 정도로만 죽음에 대해서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도대체 뭐였길래 그랬을까? 아마 히라야마가 아버지를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드시죠? 그냥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처럼 보여지는 영화이긴 합니다만 이런 여동생과의 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카시도 떠나게 됐을 때 저
소년이 와서 타카시는이라고 물어봤을 때 저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자가 있어요. 드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이 소년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짐작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어떤 증세거나 어떤 상황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영화 내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전 날 그만둔 타카시 때문에 이 남자가 처하게 되는 그림자는 뭐냐면 계속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통해서 왜 3번이나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든 보내요. 알겠죠? 라고 얘기하는 9째 날 밤 상황까지 히라야마가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이제 화장실 청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째 날 드디어 사또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갑자기 배정받았는데 라고 얘기하게 되고 이 10번째 날이 되니까 약간의 뭔가 정리되는 기운들 조카도 9째 날 밤에 떠나 보내야 돼. 전날 8째 날 떠나 보냈어야 됐고 다카시도 떠나게 됐지만 또 새로운 인물이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순환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는 세옹지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저렇게 또 뭔가 해결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고 저 게임을 버리게 됐을 때 결국에는 고마워요라는 저런 메시지도 받게 됐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설정이긴 한데 연극적인 설정이긴 한데 보고 있으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히라야마한테 의미가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현실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와 계속 엑스오 게임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맨날 가는 화장실 칸이 있어요. 혹은 카페 어떤 칸이 있으면 저런 걸 누가 적어놓는데 그걸 내가 그 게임 이유가 가고 있을 때 고마워요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되게 좋아질까라는 생각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들이 있다. 영화가 다루고 있는 환상성과 현실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가끔은 어떤 균열을 일으키거나 괴리감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저 장면에서도 약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이렇게 저 노인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는 장면들도 보여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차가 안 가는 바람에 응시하는 바람에 빠방 거리게 되는 장면들도 보시게 되는데 여기는 어딜까라고 짐작해 봤을 때 신주쿠 거리 같은 느낌들이 좀 있어요. 신주쿠 거리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신주쿠 역에서 나오면 저 신주쿠 거리가 너무나 유명한 거리 중에 하나이거든요. 일본에서. 왜냐하면 이게 동시적으로 다 갈 수 있어요. 한국도 이제 저런 교차로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많을 때 저 신주쿠 거리는 완전히 사람들의 물결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저렇게 공중에서 찍은 샷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번째 날 다시 빨래하는 주말이 다가오게 됐고요. 빨래를 놓고 그 술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술집이 문을 안 열고 있어가지고 약간 놀라게 되는 장면이 있고 다시 헌책방 가서 조카가 빌려간다고 했던 그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11이라는 책을 헌책방에서 찾아가지고 집게 되는데 헌책방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불안한 감정을 참 잘 묘사해요. 따지고 보면 이 영화는 그림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저렇게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세계처럼 어떤 불안한 감정들의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술집 주인이 열려있는 걸 보고 어떤 남자가 들어가서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히라야마가 봐요. 그리고 놀래요. 이렇게 불이 안 장면을 보고. 그래야 갑자기 자전거 타고 확 도망치는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전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이해 가셨어요? 아니, 뭐 어린 아이들도 아니고 지긋한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껴안기로서니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건 왜 도망쳤겠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히라야마의 감정의 문제인 거죠. 저들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닐까요? 왜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술과 히라야마가 여러분 담배 피는 장면 보신 적 있습니까? 담배를 펴요. 그게 일종의 리액션으로서의 증거라면 증거가 아닐까 싶은 부분인 거죠. 히라야마는 저 술집 여주인을 어쨌든 좋아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저 여자가 남자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아닐까? 라고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이 이어지게 돼요. 무엇 때문에? 술도 술이지만 담배 때문에. 술은 뭐 계속 히라야마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맥주, 일본 맥주는 진짜 맛있잖아요. 뭐 어쨌든 저렇게 담배를 피는 장면은 유독 눈길이 가긴 하는 장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집 주인하고
전 남편이라는 사람과 자기가 암에 걸렸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죽을 상황이고 그래서 죄스러워서 갑자기 전 아내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 남자도 되게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 사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라고 히라야마가 극구 부인하는데 저 상황이 되게 약간 연극적이면서도 뭔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남자를 알고 있었던 것을 아니까 저 히라야마의 감정에 대해서라는 것을 약간은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지만 뭐 아니라고 하니까 믿어줘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니라는데 어쨌든 담배 피는 거 저렇게 전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그렇긴 하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가 겹쳐지면 더 어두워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히라야마가 한번 해보죠 라고 하면서 그것을 두 남자가 실험하게 되거나 그림자 밝기 놀이까지 이어지는 장면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차이와 반복 그리고 다음은 다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장난 같은 것들이 일종의 놀이 같은 순간들일 수도 있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어떤 신념과 종교의 문제적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남자가 저 행위들을 하는 장면들을 보시게 되고요. 다시 집으로 귀가하면서 또 이 구조물과 스카이타워, 스카이트리가 저렇게 또 나와 있으면서 반복되는 의미들을 영화 속에서 명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저게 히라야마가 타고 있는 자전거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마지막 날이 드디어 이제 12번째 날이 오게 됩니다. 이때 이 영화의 엔딩을 거의 차지하고 있는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이라고 하는 곡이 나왔고 아마 여러분 귀에도 되게 많이 감겼던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지만 조금은 다른 세상이 시작되고 역시 스카이트리는 여전히 보여지고 지겹게 나옵니다. 스카이트리에서 제가 본 제작비 전액을 다 대야 되지 않았을까 할 정도의 PPL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쿄의 새벽 하늘로 끝이 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보셨던 새벽 장면과 좀 약간 더 다르게 더 환하게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새벽 장면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날의 어떤 일상은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 순간에 끝이 나는 영화이고요. 영화 엔딩 크레딧이 다 끝나고 나서까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영화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코모레비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죠.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살을 가리키는 일본어이다라고 하는 코모레비가 빈 벤더스가 이 영화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 영화가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장면으로 만약에 저 엔딩 크레딧 보시다가 화장실 다녀오셨으면 못 보셨을 장면인데 저게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코모레비를 설명하는 그리고 저렇게 화면적으로 보여주는 저 장면 저것도 심지어 흑백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히라야마가 계속 찍고 있는 사진들이 저런 코모레비의 순간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순간들이 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들에 대한 정리인데요. 도쿄가 도시와 옷에 관한 노트를 도쿄를 중심으로 찍었었고요. 빈 감독이 일본에서 촬영한 세 번째 영화가 바로 오늘 보신 퍼펙트 데이즈다. 도쿄올림픽을 위해 기획된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를 통해 리노베이션된 17개의 공공 화장실에 대한 영화 제안서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처음엔 별 생각이 없다고 하다가 프로듀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소설가이기도 하고 에세이스트이기도 했던 6번째 있는 타카사키 타쿠만 전 이 사람의 영역이 이 이야기에서는 대단히 지대하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빈 벤더스 영화와 다르게 될 수 있는 지점도 저 사람의 영역이 되게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배경으로 한 청소부 이야기를 만들기로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 12번째 날이 등장하는데 첫날에 29분을 거의 할애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지금 설명드려서 보신 것처럼 PPT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변주를 통한 구성의 형식과 리듬이 이 영화의 어떤 형식과 리듬과 변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야쿠쇼 코지가 촬영 가능한 게 10월 달에 한 보름 정도, 16일 정도밖에 없어서 하루에 50컷 정도의 분량으로 촬영을 했었고 꿈이나 흑백 장면들은 실제로 빈 벤더스의 부인인 미술 작가인 벤더스 부인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이기도 하다. 여러 사람들이 협업 관계들이고 나중에 크레딧 보시면 야쿠쇼 코지 쪽의 프로듀서나 관계자들이 대단히 많이 대거 참여한 영화라는 것을 아실 수도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책이었었어요. 저는 영화 봤을 때 딱 처음에 떠올랐던 게 바로 이 책이었거든요. 한국의 민음사에서 이제 이 사람의 그 에세이 다나자키 주니치로라고 하는 소설가거든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설국 때문에 유명하지만
사실은 저는 더 다나자키 주니치로가 훨씬 더 좋아하는 되게 탐미적인 작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나자키 주니치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미코의 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패티시즘적이고 변태 작가로 되게 낙인찍혀져 있어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특히 이 사람이 쓰는 에세이를 보면 엄청나게 지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전 다나자키 주니치로가 몇 년 전에 그 판권이 다 풀리면서 한국의 전집들이 계속 번역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변태적이에요. 여자의 발에 집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은 소설가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탐미의 세계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의 극점들을 대단히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썼던 그 유명한 에세이집을 선집이 음영 공간 예찬이라고 처음에 번역됐다가 최근에 그늘에 대하여로 재번역돼서 나왔던 제목이 그런 에세이인데 목차가 그늘에 대하여 게으름을 말하다, 연애와 색정, 이 사람의 세계이기도 하죠. 여행,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 에세이집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쓰는 화장실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 일본적인 것의 특성은 혹은 영화 그 자체, 이게 왜 제가 아까 했던 그 프로듀서의 영향력이라고 보여주냐면 그 사람은 다나자키 주니치로의 어떤 세계관을 그대로 이 이야기 안에서 수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 다나자키 주니치로가 쓴 문장이에요. 일본의 변소, 화장실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 변소는 반드시 본체에서 떨어져 나뭇잎과 이끼 냄새가 나는 나무들 뒤쪽으로 설치되어 복도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희미한 빛 속에 쪼그리고 앉아 밝은 창호지문 빛의 반사를 받으며 명상에 잠기거나 창밖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게 1903년도에 썼던 화장실에 대한 다나자키 주니치로의 저 단상들이에요. 그대로 영화잖아요. 이 영화 갖고 있는 태도 혹은 히라야마가 보여주고자 하는 태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문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 책은 지금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겠어요. 저 2번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음의 공간 예찬이라는 원래 제목으로 예전에 나왔던 제목의 판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늘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늘에 대하여만 따로 번역돼서 그 믿음사에 나온 쏜살문고라는 되게 작은 그 문고판 책으로 그 음영 예찬이라는 그 에세이만 이렇게 딱 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영화를 보시고 어떤 모티베이션이나 자극을 받게 되셨다고 한다면 다나자키 주니치로 이 세계관들이 사실은 이 영화 곳곳에 혹은 저 프로듀서가 만들어낸 세계 곳곳에 녹아있다.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덜 되는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매력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서 영화의 제목인 퍼펙트 데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상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일상 속에서 이 히라야마라고 하는 주인공을 끊임없이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그늘들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것들은 혹은 이 일상들은 이 그늘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햇빛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사하라 사막에 놓여 있는 것 같죠? 그런 상태일 텐데 사실은 그늘은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휴식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여유를 갖거나 다른 것을 돌아보게 만드는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완벽한 날들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제목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햇빛만이 아니라 햇빛 속에 가리워져 있거나 햇빛을 가리는 그 그늘의 공간들을 찾아냄으로써 히라야마가 어떻게 견디고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가. 물론 이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가 100% 순도 높게 드러나는 영화가 아니면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늘들에 대한 생각들을 영화를 보면서 자꾸 하게 된다. 다만 아까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 그늘의 어떤 실체나 고통에 대해서 빈 벤더스 감독이 과거엔 다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에서는 그것이 시간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기획적인 문제 속에서 그것들이 좀 너무나 최소화되거나 다분히 이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특히 히라야마와 관련된 그 여성들, 아야도 그렇고 술집 여주인도 그렇고 조카까지 아니 이 아저씨는 다 좋아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실은 그것들에 어떤 충돌, 그것이 타카시가 아침 화장실에 내가 왜 싫어? 사람들이 맨날 토하는 곳이잖아 했을 때 이 화장실들이 왜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깨끗하게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물론 히라야마 열심히 청소하니까 깨끗하겠지만 이 영화의 화장실들이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더러운 순간들이 왜 한 번도 드러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은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들이 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이 예전엔 푸세식이었다가 이제 소위 요즘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푸세식 때는 저 더럽다는 걸 너무나 실감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도시화되면서 너무 깨끗해졌을 때 어느 순간에는 제가 대학교 다녔던 이제 90년대 시절만 하더라도 화장실이 더러웠거든요. 대학가 화장실들 옛날 진짜 더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다 너무나 다 깨끗해요. 한국은 일본 못지않게 화장실 깨끗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 가끔 여행을 가보시거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가보시게 되면 유럽 화장실 정말 더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시거든요. 정말로 이 영화에 나오는 일본과 한국이 공중 화장실, 공공 화장실은 제일 깨끗한 곳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깨끗해서 사실 좀 좋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이 되고 집을 청소하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죠. 아, 이거 우리 엄마가 열심히 치웠던 거구나. 그전에 내가 몰랐던 거구나. 누군가 치워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게 히라야마라는 것은 분명히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길, 타인의 노력이라는 것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되게 깔려있구나라는 것을 되게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임이 분명하다. 근데 그것이 깨끗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동시에 더럽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과연 그 더러움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현대 영화들이 이게 팬데믹을 통과하게 되면서 보면 점점 더러움에 대해서 좀 덜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더러움을 보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심지어 혐오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가 종종 그 강연이나 이럴 때 얘기하는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브젝스용이라는 그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종종 말씀드릴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타인의 칭을 다 싫어하시죠? 그렇죠? 저도 싫어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기꺼이 뭘 하게 되냐? 우리는 키스를 하게 되는데 키스는 뭐냐? 타인의 침을 섞는 행위예요. 물론 뽀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치 키스적인 측면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건 되게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전환하는 순간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침은 더럽다고 인식하지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순간들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 영화가 좀 더 많이 끌어안았다고 한다면 더 훌륭한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더러움에 대해서, 화장실의 더러움에 대해서, 타인의 더러움에 대해서 이 영화는 얼마나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그 화장실 이제 되게 제가 선전하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렸던 쑥 들어가면 갑자기 불투명해지는 그 화장실에 대해서 외국인이 말할 때 그 장면 좀 약간 이상했던 게 그 외국인이 약간 일본어로 얘기하지 않나요? 응. 근데 갑자기 히라야마 못 알아듣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왜? 일본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치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고 번역되어 있던 사실 소피아 코폴라의 영화에서 불편했던 게 이방인적인 시선들이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 영화도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되게 좋은 영화이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이 작품에서도 그런 어떤 타인과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리면서 시간이 벌써 넘겼습니다. 이 정도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저도 약간 숨이 찹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